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죠, 민주당. 와, 이게 어제 이제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전반적으로 지금 호남이랑 수도권 남았고 국민 여론조사 남았는데 총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봤을 때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다. 이게 엑스맨은 누구였다. 뭐 이 전략은 진짜 좋았는데 이 전략은 진짜 안 좋았다. 이런 거 하나씩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청래 후보가 마음 먹고 송영길 후보를 네. 좀 망신 주려고 했던 것들, 폄하시키려고 했던 것을 그냥 눈에 띄어요. 복수심인 것 같아요, 복수심. 아,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네. 송영길 후보한테 최근에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네.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과제 1호 막 몰랐던 거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50% 얘기도 하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체격만 커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좀 약간 일심동격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원로. 당신 이제 원로. 뒤로 물러나.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정치판에 끼지 마. 뒤로 가.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그동안 모욕받고 여러 가지 피해 받아가지고 내 복수해야지 그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칭찬하면서 경륜이 많으신데요. 이제 원로로서 뒤로 물러나세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칭찬인 듯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비판인.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참 이 전당대회 최종 결과도 참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허비했다. 그래요? 1등 후보가 화두를 던지지도 못했고 뭘 주도하지도 못했어요. 네. 송영길, 정청래 티격태격 싸우는 것만 일주일 동안 계속 보도가 된 거예요. 네. 그 둘만 주목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좀 패착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은 진짜 그 어떤 사람 본성이 안 바뀌네. 왜요? 왜? 뭔데요? 보수 때는 참칭 보수라더니 이제 참칭 뉴 이재명 또 뉴 이재명인 척하면서 돌려까고 김민석 저렇게 아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아 이런 인신공격 좋아. 이토록 논리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논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총평을 하자면은 김민석 후보는 저거 자체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네. 저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 반명이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아하, 예. 네. 그게 결국은 좀 먹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주입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중간에는 이제 약간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 있을 때 그 법 개정이 있을 때 일부러 그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신천지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아, 김민석 후보가.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별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네. 뭐 수사는 합수문에서 하고 있지만은 막 엄청난 증거가 나온 거 아니까 오늘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네. 이랬는데 뭐가 됐든 일관된 메시지는 반명이다. 정청래는 그게 이번 전당대회를 가장 가른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네. 이쪽에서는 반명이냐 친명이냐, 네. 이쪽에서는 배신자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레임 대 프레임이었어요. 결국 그런데 뭐 대통령이 2년차 막 들어와서 힘이 센 것도 있고 결국은 이 프레임이 이겼다. 이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해서 좀 유리한 판이 김민석한테 유리한 판이 깔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요. 본인이 더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아, 계속 왜냐면은 가야 되니까. 대통령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왜 안 맞췄냐, 왜 너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으니 존재감이 좀 더 드러난 그럼 그 거고. 전략이 잘 먹혔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죠. 결과가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는 성공했다고 봐야죠. 아, 그 이후에 네. 이제 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그 이제 이후의 문제고 뭐 통합도 하고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송영길 후보는 그냥 리베로예요. 리베로. 예, 포지션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네. 지금 김민석 후보랑 같이 가는 포지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태그 매치 같은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좀 정석으로 하면 이쪽에서는 의자 들고 반치광 있잖아요. 이렇게 찍고 레슬링에서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 막 사골 국문도 뭐 3번 우리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뭐 맨날 합니까? 막 왜 또 이러면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근데 매력을 발산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줬다. 송영길이 맨날 좀 진중해 보이고 네. 또 감옥도 좀 잠깐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화통하네. 약간 강성당원들한테는 눈길을 한 번 더 받는 게 된 것 같고 네. 저는 정청래 후보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라는 거는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당선은 안 되지 되는데요. 않더라도? 당선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온갖 고생을 하고 협공을 받고 막 두드려 맞았는데 본인 표현으로는 10대 1, 뭐 100대 1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40% 넘게 득표한다? 네.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그 비명 학살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그거는 이제 또 한번 분란이 세게 일어나겠지만은 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성과다. 그렇게 봐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쉬는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평론가들이 아무도 없었고 있어요. 물론 누군가 지지하지 않겠지만 서정호. 아니, 그 보수 패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수 패널들이 다 정청래 후보를 실드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 지지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배 쪽에서 우리 너무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비판하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길래 이렇게 비판받을 짓을 왜 했어? 그러니까 뭐 당신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건 당신 행동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비판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자체가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약간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생각할 만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세 분 중에서는 네. 지적하셨지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신천 집권, 그러니까 그 당연히 언급이 되고 나서 뭐 반응은 두 가지였잖아요.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는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했을 거다. 네. 두 번째 분들은 죄 없다. 다들 가장 그 중요한 메시지를 특히 폭로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첫 번째 발표하는데 없다. 이런 거였었는데 역시나 없었다는 거. 그게 조금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야 얘네들은 당내 선거조차도 이런 거 없으면 못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거랑, 저는 조금은 이 세 명 주자 외에 이제 문조 털레 이후에 김어준 유시민을 조금은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언급해줘야 되지 않나, 예우 차원에서라도.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요? 김어준의 좀 비겁함? 저는 저런 식으로까지 중간에 손 털고 나갈 줄은 정말 몰랐고. 비겁하다고 보세요? 저는 예.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줄 알았으나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조금 오버스럽게 말하자면 좀 뭔가 구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요? 뭐죠? 뭐 프랑스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뭡니까 본인 회사에 대한 이런 뭐 여러 가지 금전 관계들 필요 이상으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네. 저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라고 느껴졌을 때가 있거든요. 뭐 네. 수치상으로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도 조금 극적으로 반전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유시민 평론가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분탕질을 해줄 때, 아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이 이렇게 의자 찍어주는 것처럼 네. 유시민이 바깥에서 분탕질 해주고 이렇게 당 내에서는 정청래 후보는 언더독처럼 야 나는 1대10으로 두드러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아주 그 분담 구조가 좀 뭐랄까요, 아름답기조차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유시민 네. 평론가도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김어준은 조금은 인과관계를 제 나름대로도 뭐 추측도 해볼 수 있고 유추할 수도 있겠는데 유시민은 왜 빠졌지? 네, 하는 것 아직 좀 전 네.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다. 김어준과 유시민의 이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바뀐 포지션이 영향을 좀 미쳤을 근데 거죠. 저는 요거는 제가 네.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거 짧게 저 왜 그랬냐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김어준은 정치 상업주의자고요. 네. 유시민은 상업 정치주의자입니다. 오. 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롤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돈 때문에 김어준이 본인의 영향력과, 근데 지금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무리 내가 밀어줘도 정청래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니 이제 중립기업 받고 이후를 도모를 하는 거죠. 뭐 언제 또 다시 권토중래해서 또 할 당을 흔들고 뭐 본인대로 본인 원하는 대로 다 절도 시키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내 재단과 내 매출액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네. 적이라면은 김어준이라면은 여기는 상업 정치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상업주의는 알겠는데 상업 정치주의는 좀 헷갈리네요. 유시민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 유시민은 그동안에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거는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했던 정치 세력들을 이를테면은 우회상장을 시키든 거기에서 그 당을 장악해서 그 당의 헤게모니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전에 네. 그 개혁정당을 만들었었는데 개혁적 국민정당. 합당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들어와서 그들이 상당히 주류가 됐어요, 사실은. 유시민 군이 그래서 이제 강경 개혁파로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개정하는 것도 막 반대해가지고 천정배 뭐 유시민 반대해서 지금까지 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정 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도를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조국혁신당이 됐든 뭐가 됐든 민주당하고의 합당, 우회상장 이런 그래서 이쪽에 헤게모니를 잡아서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게 유시민의 목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돈을 벌거나 돈은 이미 충분히 벌었고 책 인세는 맨날 나오고 있고 뭐 굳이 얼마 전에 책도 냈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니까 왜 유시민이 참전을 했다가 안 했느냐. 네. 참전했죠. 유시민이 한 번 예전에 했을 때는요. 파장이 엄청났어요. 그게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게 본격적인 게 MC론이었어요. 네. 이게 거의 2주 갔어요. 2주. 2주 동안 모든 시사방송에서 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렇다가 이제 용역 촉법 얘기하고 증축 재건축 얘기한 게 그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갔다가 그 다음에 썩은 내가 한 뭐 사흘 갔다가 그 뒤에 이제 탁현민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네. 나는 이재명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보도도 안 됐어요. 그러게 저도 그거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긴 했어요. 거기가 말이 제일 셌어요, 사실은. 이재명하고 이제 같이 못 가, 동지였지만 거의 이제 완전 갈라서는 수준까지 했는데 네. 이게 그 유시민의 발언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더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질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유시민이 참전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참전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 이상 영향이 없다. 반응이 안 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모범생인지 몰랐는데 이 사전 질문대로 준비를 했다가 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토론에 있었던 부분을 보면 저는 아쉬웠던 게 네. 입구에서 머물다가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저 국정과제 1호가 뭐냐 모를 수 있고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저는 공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냐면 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개헌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아하. 어떤 프로세스로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재미없다. 저는 나와야 된다고 재미없어, 생각했고요. 뭐가 재밌어요? 그렇죠. 시청률 떨어진다. 자 그다음에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 한 번만 더. 50분 물었어야지. 이게. 한번 지방선거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당청 간 협의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근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로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 대표 선거라는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들이 되게 너무 휘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요. 근데 아까 그 김민석 후보 존재감 문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김민석 후보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김민석의 대립의 선거였어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각이 되면 네. 정청래 후보가 불리해지는 선거고 김민석 후보가 아이러니하게도 부각이 되면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불리해지는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호감 선거가 아니고 실제로는 비호감을 상대 후보의 비호감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선거의 경향으로 안타깝게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근원을 갖고 있는 반감은 여전히 실체로 있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사실은 증명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의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면서 본인의 존재를 뒤로 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건 저는 김민석 후보가 대단히 잘한 일인데 네. 잘 못한 일은 뭐냐면 당대표가 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빛의 공간을 나누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빛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전북에 갔다고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의 평론가들도 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부 다 전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가이를 해줄 거냐에 대한 것들을 다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3대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전북에 계신 분들이 섭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앞으로 나가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선점해 나가고 국무총리나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당연히 전북으로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위무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낼 거다. ETF 단일 종목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 국무총리, 저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국무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정밀하게 하지 못해서 아픔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그게 저는 나중에 당대표가 되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은 대통령이 가져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정부의 공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전략적으로 대단히 잘했지만 네. 과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뭐 그게 있었겠지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저는 제일 잘했던 게 이것 또한 의제가 무시가 되기는 했는데 출마 선언할 때 대선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거 다 잊혀버렸네요, 근데. 이게 앞에 네.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겠지만 자, 레임덕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불일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명, 친명 구도에 있어서 가장 크고 다음 총선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너 대통령 되려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때 쫄개들 만들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 이재명 정부 치받을 거지. 사실은 이 자기 정치가 친명 반명을 나눈 다음에 그 문제의 정치적인 핵심이에요. 그쵸. 이 문제를 덜어내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나는 대통령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당을 걱정하고 그래서 저는 호남이나 수도권을 가기 전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근데 했었는데 왜 그 이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뭐 캠프 자체의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잘한 건 그 선언을 용기 있게 다른 후보들이 못하는 걸 했다라는 거고 아쉬운 거는 그 의제들을 계속 확대시켜가지고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아까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물론 투표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지금 요 시점에서 내일 한번 정청래 후보가 저 불출마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네. 정치 안 한다.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근데 되는 이거는 거예요? 워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의 대선 주자가 되지 않겠다, 뭐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불가능하지. 그 총선 공천을 하는 거지 대선 때는 당대표가 아니에요. 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을 한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용한 적 없어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계속 이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러니까. 다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거는 아니 이번 말고 다음도 있잖아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유추할 만한 대화 기록들은 충분히 남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뭐 죽어도 안 한다고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만큼의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됐건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전혀 하지 못했던 네. 이야기들을 했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되뇌어야 될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네. 정청래 후보 어떤 전략적인 부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 말을 또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정청래는 대선 후보급은 아니다. 그런 기저의 어떤 의식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이제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동의하고 한마디만 첨언하면 가장 중요하게 당대표 선거를 결정하는 건 정치적으로 가장 큰 고관여자들인 권리당원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정치라는 것에 뒤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이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와 별개로 이 사람이 그 욕심을 가지고 작동해내느냐라는 위험 요인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